누구나 한 번은 생각해 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코로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손을 잡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리는 마지막 인사, 차가운 화면 너머로 전해진 이별의 순간들. 이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장례 현장에서 수천 번의 이별을 지켜본 한 장례 지도사의 이야기를 통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공통점들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죽음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변화는 죽음의 풍경이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들이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감염 방지라는 명목 아래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손짓했지만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조차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식들이 물 한 모금이라도 떠들여 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이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며 고생하셨어요. 편히 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혹은 아예 볼 수도 없는 채로 영원한 이별을 맞아야 했습니다. 간혹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들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 속으로 전해지는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가족들은 손바닥만 한 화면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화면 속 그분은 너무나 작아 보였고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사망 이후였습니다. 시신은 방역을 위해 방진 포장지에 쌓여 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닐 포장지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만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입관 의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관 속에 모시는 순간, 수의를 입혀드리는 순간, 마지막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드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완전한 생이별을 당한 자식들의 눈물은 마스크 속에서만 흘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목격한 장례 지도사는 말합니다. 그때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절규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인데 손도 못 잡아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울부짖으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죽음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마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 가족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고사나 급작스러운 병사와는 달리 고령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장례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현상이 바로 식음전폐입니다. 식음전폐란 사망하기 전에 식사를 금하게 되어 몸이 쇠약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은 임종을 앞두고 사흘에서 나흘 정도 식사를 거의 드시지 못하거나 아예 완전히 끊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하지만 당사자는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님이 식사 못하신 지 사흘째였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밥을 안 드신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이런 증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소화 기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수명을 다해 연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학적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떠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음식을 거부하시면서도 의식은 또렷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정리하고 싶은 말씀들을 차근차근 전하십니다. 이런 자연사의 과정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 장례 지도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타나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갈게. 단순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던 중 오전 7시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새벽 4시 반경에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장례 현장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어젯밤에 고인이 꿈에 나왔어요.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니 그 시간에 돌아가셨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영혼의 존재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보내온 신호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종교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불교 가정에서도 심지어 무종교 가정에서도 비슷한 체험담들이 전해집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장례 지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음전폐라는 육체적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이런 영적 체험들은 우리에게 죽음이 단순한 생명 활동의 중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몸은 이미 다른 세계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경험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이어진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상이 발생해야 출근하고 장례가 끝나야 퇴근합니다. 새벽에 전화가 올 때도 있고 한밤중에 급히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직업 환경 때문에 장례 지도사들은 주로 같은 업계 동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겪은 기묘한 경험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워낙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장례 지도사가 새벽 상담을 마치고 빈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는 밤에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던 중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마 가족분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복도까지 나가 확인해 봤지만 건물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센서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 원래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정말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 소리가 너무나 실제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나 꿈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옷 스치는 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더욱 기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장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야간 매장은 드문 일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간혹 밤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모시는 작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장례지도사의 시선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무덤 옆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어디선가 오신 가족분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말하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낭떠러지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멈춰섰습니다. 정말로 바로 앞이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 흰옷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귀신을 본 건가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들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장례 업계에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도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입 장례 지도사들에게는 선배들이 미리 알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관, 수의, 장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 따라 장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식 장례라면 스님을 모시고 연부를 올려야 하고 기독교식이라면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교식이라면 전통 제사상을 차려야 하고 천주교라면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물과 절차, 의식, 제단 설치 여부가 모두 종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교식 제단에는 향과 촛불, 과일과 떡이 올라가지만 기독교식에는 꽃만 놓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유교식에는 복잡한 제사상이 차려지고 절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문제는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를 때입니다. 아버지는 불교도인데 큰아들은 기독교도이고 작은아들은 무종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님을 모셔야 한다. 아니야,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 종교 없이 간소하게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장례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빈소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부처님을 믿으셨는데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갈등으로 장례가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전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겨진 가족들이 갈등 없이 고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장지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방식은 납골당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형 납골당이 인기가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사설 납골당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형 납골당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15년이나 30년 후에는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원히 그곳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자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석으로 된 딱딱한 구조물이어서 자연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꽃 한 송이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저 차가운 돌 위에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해 시형 납골당 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설 납골당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하단이나 상단에 위치한 자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높이 위치, 즉 참배하기 편한 높이에 있는 자리는 1천만 원 내외로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사설 납골당의 큰 장점은 영구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분양받으면 연간 소액의 관리비만 내면 평생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형 납골당처럼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옮겨야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목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와 함께 영면한다는 의미로 환경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목장 비용은 15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가격 차이는 주로 단독 안치와 공동 안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그루 나무 아래 혼자 모시는 단독형은 비싸지만 여러분이 함께 모셔지는 공동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동이라고 해도 각각의 위치는 구분되어 있어서 참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장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법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영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골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고인이 평생 사랑했던 산이나 고향 뒷산에 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세대야 부모님을 정성껏 모실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생활 터전이 멀어지면 산소나 수목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납골당이나 관리시설이 잘 갖춰진 사설 수목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천수를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전한 후 평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완벽한 이별이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긴 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장례 지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가족과 헤어질 때마다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꼭 합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도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아내와 싸운 후에도 빨리 사과하고 화해합니다.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늙어서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을 염두에 두면 화해가 빨라집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홀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 미안함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미움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하루하루.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야기로 여깁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멀리 밀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례 현장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간다고 증언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미루고 있던 사랑의 표현,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 아직 하지 못한 사과의 말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언제가 마지막 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인사가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상했던, 따뜻했던, 성실했던 같은 좋은 수식어가 될지, 아니면 차갑던, 이기적이던 같은 아쉬운 수식어가 될지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행이 있기에 오늘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끝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하며 미안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언젠가 맞이할 그날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